지금 집행에 있어서 어디까지 했냐면 집행 개시할 때 요건. 그냥 제일 심플한 건 확정 판결이 있고 그 주문의 내용도 1억 원 줘라 이렇게 제일 심플한 거 있는데 지금 1억 원이 이행되지 않는다. 뭐 그럼 뭐 이런 요건 따지고 말고 해서 그냥 채무자,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거기 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까지를 배웠지. 특히 막 요 주문의 내용이 뭐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막 조건이라든지 기한이 달려 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내가 집행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조건이나 내가 반대급부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걸려 있는 이런 주문의 내용이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 그런 게 체킹돼서 갖추어야 되느냐.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그게 따져져서 갖춰야 되느냐. 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배운 거지. 하여튼 심플하면 확정된 거 가지고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대상이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유체동산, 채권, 뭐 이런 것 등인데,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한 게 선박, 자동차, 이런 것 등이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동산이지만 경제적 효용이나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동산급에 가까운 거지. 그럼 부동산서는 여러분이 경매라고 하는 거, 강제 경매, 요거지, 요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프로세싱이 어떻게 되는지는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 부동산에 압류 등기가 올라가지. 등기부에 올라가, 이거.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올라가지. 이건 공시가 되니까 알 수 있지. 그렇지? 동산의 경우는 집행관이 이제 압류를 실시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대표적인 건 뭐야? 집행관이 그 물건을 들고 가서 얻다가 이렇게 보관하면서 압류하지는 않고 대부분 여러분이 상정하는 건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처럼 그 채무자 집에 안방에 그 물건에다 딱지 붙인다. 빨간 딱지 붙인다. 그런 개념으로 압류가 나타난다고 이해하면 돼.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미지상 그렇게 우리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요새는 근데 그런 동산의 경우는 그다지 고가의 어떤 채무 변제용으로 쓰일 만한 게 특별한 건 없잖아. 요새 가재도구가. 그치? 옛날에는 이게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금전적인 가치는 없는데 심정적으로는 굉장한 타격을 줘. 자기 안방에 들어오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생활 필수품에다 딱 걸어버리면 이 막 자존감도 무너지고, 물론 뭐 빚쟁이라는 의미에서 뭐 자존감이 있겠냐 싶긴 한데 하여튼 그게 상당히 막 정신적으로 타격을 줘. 근데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어. 그나마 요새 막 동산하고 부동산 사이에 자동차 정도 말고는 뭐 가치 있어. 아니면 어떤 고급 악기 같은 건 특수한 계층인데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뭐 핸드폰 정도? 핸드폰도 뭐 어떻고. 뭐 하여튼 동산의 경우는 집행관이 압류 하는 요 개념을 일단 이해하면 되지. 그다음에 채권은 공시될 수는 없어. 채권은 을이 등장하고 병이 등장하고 갑이 등장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자가 을의 재산인 병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그러면 이 압류가 어떤 효력을 갖느냐가 아까 처분금지요, 뭐 지급금지요, 우리 그러고 배웠고, 요때의 처분금지는 뭐 가압류의 경우는 조금 또 완화되고 뭐 그런 거 다 배웠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배워야 될 거는 압류까지 다음에 여기 채권에 있어서 추심명령, 전부명령, 요걸 이제 들어갈 거야. 요거는 시험에 이제 막 나오지.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소송하고도 비슷한 구조를 갖지. 그래서 요거가 시험에도 나와.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을 놔두고 있고, 동산의 경우는 시험용으로는 뭐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앞으로 강제경매 말고 강제관리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부동산 강제관리는 어떤 관리를 해서 수익에서 변제받는 거야.
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 팔아버리고 경락자로부터 경락대금, 그 매매대금에서 낙찰되면, 근데 그 경매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법적인 영역하고 이제 접점해서 일반 사람들이 뭐 경매로 부동산 어떻게 마련하기, 싸게 사기, 집 마련하기. 근데 거기 잘못하다가 오히려 싸게 산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류에 등장하는 게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왜냐면 그 경매 물건에 여러분이 이제 민법서 배우는 유치권 걸려 있다든지, 저당이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 경매 물건에서 이제 일반 사람 경매로 부동산 마련하기 이거와 관련해서 요 경매 물건이 아주 심플하게 1억 원 받을 것에 대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강제집행 들어가서 그 3억짜리가 실제 감정을 해서 3억 정도인데 감정가가 정해지면 이제 1차 경매에서 그것에 얼마로 해서 낙찰자가 정해지면 되는데, 낙찰자가 안 정해지면 그게 10%가 20% 정도씩 떨어져. 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계속. 그러니까 한 세 번째쯤 가면 원래보다 반값 이하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사한테 감정을 시켜서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갖고서 이제 경매를 붙이면 제일 높게 쓴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데, 요거 자기네가 제시한 것보다 높게 쓴 사람이 안 나오면 이게 안 되니까 한번 낮춰줘. 10%인가 20%인데 나중에 찾아봐. 20%일 것 같은데 한번 낮춰줘. 그래서 경쟁을 해서 경매를 해서 그 중에 그 20% 낮춘 것에서 기준으로 높게 쓴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라고 해서 두 번째 순위도 일단은 의미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그 제시한 것에서 낮춰서 제시한 것에서 또 높게 써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보다 높게 써내는 사람이 없으면 또 유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한 번 20% 낮춰. 그러니까 두 번 정도 되면 원래 것도 가격보다 낮은 건데, 첫 출발부터도 거기서 한 두 단계 또 실패를 하면 나중에 아마 한 3, 40%, 5, 60%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다만 그게 심플한 경우라면 1억 원 받을 사람이 3억짜리 해서 실제 거래는 한 3억 되지만 감정가 한 2억에서 2억 정도의 이게 경매가 낙찰자가 나오면 자기가 1억 회수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런 정도 가면 그게 간단하지 않고 없던 채권자도 막 만들어낼 판인데, 그 다음에 여기에 온갖 물건, 담보물건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애초부터 가처분 걸지 않고 소송을 해서 이쪽 집행권을 만들기 전부터 했으면 이게 소유권이 또 어디로 중간에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제? 일단 그러니까 하나 가르쳐 준 게, 청구 이의소는 이미지를 가르쳐 줬는데, 이게 나중에 이 물건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어떤 제3자가 등장하면서 자기 소유라고 하면서 여기 가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류의 소송이 뭐라고 그랬어? 청구 이의소는 하나 가르쳐 줬어. 어떤 이미지인지 가르쳐 줬어. 근데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나타나서 이건 채무자 피고 물건이 아니다. 지금 채무자가 뭔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집행은 항상 뭐야? 일단 여기 들어온 이상은 막 가는 건데, 그걸 막아내려면 뭐를 해서 막아야 되냐면 제3자 이의소라는 게 있어. 의미 대충 그 어감상 알겠지? 그 소송의 유형의 제3자가 이의하는 소송. 청구 이의소송은 변론 종결 뒤의 상황 변수를 가지고 이 판결을 집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따지는 게 청구 이의소고, 지금 제3자 이의소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지금 보면 강제 집행에서의 구제 중에 125면에 보면 위법 집행과 부당 집행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지금 청구 이의소랑 제3자 이의소는 부당 집행이야. 위법 집행은 아니야. 왜냐면 집행하는 것 자체는 판결에 확정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쪽에서 부당하다고 따지는 거지 그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야. 청구 이의소
제3자 이의소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의법한 집행은 아니야. 그냥 부당하다고 따지는 꼴인 거지. 그래서 부당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이 집행법 자체에 이 집행에 관한 이 즉시항고 이런 것으로 의법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게 있고 15조 16조의 소송법 자체에 집행에 관한 이의, 줄여서 집행이의라고 해. 또는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모든 경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문에서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는 거야. 그게 의법한 집행에 대한 대항수단이고 한편 지금 말하는 청구이의소나 제3자 이의소는 부당한 집행에 관한 거야. 일단 그런 정도 알아두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심플한 거면 1억 원 주라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가 뭔가 때문에 1억 원을 안 주면서 채무자가 이런 거겠지. 뭐 현금 1억 원이 없어 못 주고 있다. 근데 채무자가 집은 한 채 갖고 있다. 근데 그 집이 지금 뭐 한 3억짜리 집이다. 하면 딴 거 없으면 집행 들어가서 경매 붙여서 뭐 그 채무자는 좀 안타깝지만 이미 돈 줘야 되는 건 어디서 승부는 결론이 났어. 판결 절차에서 1억 원 주는 거로 결론은 났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자기가 대법원까지 싸우면서 1억 원 주는 거로 결론 났으니까 속마음의 억울함이나 하늘나라가 아는 억울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억울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공식적으로 밟은 절차상으로는 1억 원 줘야 되는 것으로 끝난 거지. 근데 1억 원 줄 돈이 마땅하게 아예 돈 한 푼 없으면 오히려 채권자인 원고가 깝깝한데 지금 해피려면 현금적인 건 없지만 집 한 채가 딱 있는 3억짜리 집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경매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안타깝지. 집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진짜 집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집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짜 자기 평생의 목숨 이상인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날아가게 생겼지. 그렇지? 그러니까 또 이쪽은 이쪽대로 뭔가 이걸 어떻게든 적어도 판결 자체에 1억 원 주라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건데 뭐 여기서는 이제 뭐 그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제 그게 심플한 정도면 제일 심플해서 이제 뭐 경매하고 2억 원이면 2억 원에 낙찰되고 1억 원 빼가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에 나 말고 뭐 저당권자부터 앞순위에 저당권자 있으면 뭐 그 사람이 거의 다 빼가는 거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금 밀린 거 있으면 국세는 또 먼저 우선권이 있어서 가지. 그럼 순수한 일반 채권자는 아무리 거기서 판결문에서 1억 원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일반 채권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 자기가 심지어 강제집행 신청했는데 갑자기 자기보다 순위 앞서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빼가면 자기는 헛방친 거 헛수고 한 꼴이 돼. 그러니까 원래 재판을 하면 판결 절차도 참 고난의 과정인데 이 집행도 자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자기 변제를 충족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확률이 무진장 많아. 2, 3년 골머리 썩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그제 그렇잖아. 그런 거야. 그럼 변호사 문턱이 뭐 높다 말다 이전에 뭐 이거 응? 변호사가 많으면 뭐 없으면 뭐예요. 응? 여기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 이 집에 이 아파트에 3억짜리 아파트에 나 1억이면 그냥 2억에 대해서 1억 받는데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소액 보증금 세입자가 막 방 하나마다 2명씩 있어요. 방 3개짜리 3억 아파트인데 방 한 칸마다 2명씩 있어요. 서울시의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 그 최우선 보증받는 게 얼마냐? 뭐 거기 한 2명씩 막 붙는 거야. 그러면 억수로 많은 거야. 여기 있으면 사실상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줘. 저쪽 그러니까 얼마 주면 나가려면 막 진짜 억울한 척, 진짜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닌 척도 있는데 가짜도 있는데 나 2천 얼마 보증금인데 1,000만 원 주면 나가겠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물어주는 거야.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경매 절차 또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용어 쓰는 건 좀 져서 그냥 갑자기 어디서 짱돌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 이거. 어? 저당권 정도 선행저당권이 있는 거야. 등급에 딱 올라가 있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민법 공부하면서 임차권이란 채권이 왜 이게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공시도 안 되는 게 갑자기 물론 현황 조사하고 이 경매를 하기 전에 나가는데 갑자기 막 거기 가가지고 세입자들이 막 있어버리니 어떻게? 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막 엉망진창이야. 이건 일반적인 경매지. 더 나가서 이제 지금 금전채권 말고 최근에도 신문에 나오잖아. 금전채권 말고 비금전채권으로 대표적인 게 뭐였었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돈 받는 채권이 아니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의 사건. 이건 금전 청구가 아니지. 비금전 채권이지. 그래서 이겼어. 을을 보고 갑이 검을 빌려주고 있다가 나가라고 해.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막 지금 항상 을이 이제 여기서는 그림상도 을이고 우리가 갑질 을 할 때 열약 그러니까 여루자. 이 뭐 상가 세입자 그게 뭐 족발집 사건인가 뭐 그 최근에 가장 문제된 거고 10년 전에는 용산 참사 되는 건데 10년 전에 그 용산에 있잖아.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철거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뭐야 철거하러 갔어. 내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용산 얘기는 그때 하러 갔어. 이게 상가 막 내쫓는 극렬히 저항해. 그다음에 막 거기에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원래 세입자가 아니고 뭔가 그 동조하고 막 부추기는 그걸 뭐 전국 뭐 민철연 거기도 무슨 뭐 노동자처럼 뭐 민주화 철거 연합회 뭐 이런 게 달라붙어 가지고 막 뭔가 이러는 거야. 그리고 급기야 몇 차례 시도하다가 철거하고 이때는 퇴거였는지 철거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사람들 내쫓고 이걸 재개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 몇 번 실패해서 들어갔는데 이 누가 하는 거야? 집행관이 그 집행 주체거든. 집행관이. 이 집행관이 힘에 비치면 이쪽은 이쪽대로 약간 그 의미에서 아까 뭐 민철연 비슷한 뭐 그런 저항 세력이 두고 이쪽은 이쪽대로 뭐 이쪽을 집행관이 그러진 않지만 약간 깡패성이 막 사람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경찰이 들어가다가 불나면서 열 몇 명 죽은 게 용산 참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쪽 집행관이 이게 이 사람이 뭐 이거 철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는 권한이 있고 근데 이 집행관이 결국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개인 집에 가서 집행을 하면 문 따고 들어가고 한다든지 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지. 근데 막 이런 바깥에서의 막 이런 막 철판 날리면서 저항하고 막 데모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집행 못 되겠지. 그러니까 막 이거 용역을 쓰는 거죠. 용역. 최근에도 또 우리 동네는 깔끔하게 다 나갔는데 개포동이 안 나가고 매체가 안 나가고 버텨서 한 달 전에 뉴스가 나와요. 개포동 재건축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도 갑자기 세입자들 막 몇 명이 나와가지고 나 보증금 안 내주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는 거야. 뭐 무슨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아파트 속에 등장해서. 그래서 개포동 지금 왜냐면 그게 다 돈이거든. 빨리 나가줘야 빨리 철거하고 빨리 짓잖아. 그게 금융이자가 막 불어요. 그게 더뎌질수록.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철거 이런 게 생각외로 저항하는 게 큰 거야. 그럼 이 철거당하는 사람의 입장, 즉 내가 보는 민사법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를 실현하는데 효율적이고 간이하고 빨리 되고 이런 걸 원하겠지. 원래 집행법은 그게 더 중심이고 모토야. 그런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존의 터전하냐.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물건이고 자기가 사는 집이잖아. 그럼 이거 내쫓겨야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정, 아까 같이 막 인위적으로 억지 부리는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한 경우에 한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최저한의 생존 이런 게 배려되어야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자, 채권자의 실현, 권리 실현만을 포인트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 고민인 거야. 계속 여기서 와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철거해서 채무자를 어떻게 해줄 거냐. 특히 그 채무자의 집에서는 환자가 있다든지 임산부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타임에 꼭 집행을 해야겠느냐. 그 환자나 노약자를 어떻게든 구호시설에 잘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포인트에서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그 건물 철거 내지 인도 소송에서 양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집행에서의 문제. 지금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까 만대로 순수하게 1인의 채권자가 아주 심플한 채무자의 물건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집행이 되면 그야 퍼펙트한데, 여기에 진짜든 가짜든 막 이해관계자가 확 들어와 있는, 이미 있거나 막 억지로라도 만들고 막 이런 빚잔치,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잔치, 어차피 날라가잖아,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가짜 채권자를 만들어서 거기라도 조금 배당을 받게끔 해서라도 그걸 어떻게든 보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 등등.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갑자기 채권자가 몇 명이 나오고 그 건물에 임대차, 임대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고, 저당권자 같은 건 앞에 있고 순위 따지는데 갑자기 조세채권이 막, 조세채권이 1순위야. 국가 또 세금은 또 제일 먼저 가져가니까. 그럼 힘은 내가 썼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 받아가네. 그런 꼴이 나오지. 개별 집행이라고는 했지만 그 다음에 채권자는 또 한편 평등이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채권자한테는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자기보다 순위 앞서면 먼저 빼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그렇게 보호한다는 걸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 민법 중요하니까 민법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법적인 세계는 그 의무자가 이행할 만한 재산이 있으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돈 받는 거고 줘야 될 사람이 주는 거니까 거기서는 사실적으로는 큰 문제 안 돼. 근데 어디야? 거기서는 돈 받을 게 받아줬지만 이 받아야 되는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그 한정적인 게 아주 극에 달하는 게, 이제 집행은 그래도 나중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채권자가 등장하는데 일단은 개별 집행인데, 그게 극에 달하는 게 파산이죠. 파산 절차. 완전히. 그러니까 임대차 같은 게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보려고요.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리느냐, 뭐 어쩌냐, 뭐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냐. 이런 게 여기 오면 그 보증금이 보호된다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민법적으로 정도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실감 안 나. 여기 와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막 일부러 조장을 하니까 문제라니까, 조장을. 그래서 실제 이건 변호사 시험은 아닌데 어디 시험에는 다루냐면 법무사 시험하고 옛날 사법연수원, 지금까지 사법연수원 시험에서는 요 경매된 경락 대금을 갖고 배당하는 문제를 내. 배당하는 문제. 별건 아니야. 이제 경락된 물건에 따라서 1억 원이 나왔는데 이제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배당하느냐. 그걸 법무사 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할 거야. 이 배당. 그러니까 부동산 집행에서는 막 잔뜩 써 있어. 봐봐. 부동산 집행은 어디서 어떻게까지 돼 있냐면, 일단 제일 집행 중에 앞에 10-번호 붙은데 198면부터 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그래가지고 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부동산인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하고, 무슨 뭐 광업재단 이런 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면 202면에 전체적인 개괄을 그림으로 그려놨고, 즉
강제 경매가 있고 그거와 대칭되는 강제 관리 아까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강제 경매는 205면에 가서 보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경매 개시 신청을 해서 경매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면 그다음에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해서 거기 보면 오른쪽 보면 두 번째 현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 가격 정하고 막 그러니까 아까 현황 조사 가가지고 그때는 막 임차인이 없는 텅 빈 그러니까 집주인만 사는 집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세입자가 막 서너 명씩 막 나오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입자가 있는 척은 하겠지 보통은. 그때 없다가 갑자기 나오면 그건 이상하니까 이제 딱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거기 세입자가 서너 명 현황 조사에 다 나타나지. 그러니까 현황 조사했을 때 세입자가 나오는 정도 되면 나중에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락받으려는 자는 그걸 그 어려움이라든지 그 사람이 해방돼서 그러니까 뭔가 방해될 것을 대비한 어떤 경락을 입찰을 하겠지만 이때 안 나타났다고 없다고 생각하고 뭔가 경매에 임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수도 있어. 된통 잘못하다. 그러니까 오른쪽 보면 현황조사 같은 걸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정인이 평가해서 얼마에 이제 감정가격이 나가지. 그럼 입찰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매각을 실시한다는 거지. 그럼 입찰을 받아서 낙찰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 제시한 가격 내에서 높은 사람이 나오면 되는데 한 명도 그거 쓴 사람 없으면 다시 20%인가 내려요. 그래서 또 실시하고. 그게 이제 입찰을 한다는 거지, 입찰.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는 거지. 대금을 납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시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경매 뭐 알고 집 싸게 사기 할 때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 이 메커니즘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고 이제 배당 기일에 배당 대금을 갖고 잘 배당을 받느냐 이 부분이 너가 얼마 배당 받고 내가 얼마 받느냐 요게 법무사 시험하고 사법연수원 시험에서 법무사는 객관식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한 번쯤 같이 할 거야. 그게 어디냐면 내가 예를 많이 해놨을 것 같은데 실제 배당 순위에 대한 것 등등은 10-175 이하에 이제 있어. 10-175 이하. 쭉 보면 막 298면 299면 가면 몇 개 전형적인 사실 실제 이 정도까지는 또 복잡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복잡한 걸 연습을 해. 아까 만들어 심플하지는 않지만 심플한 게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상하게 막 꼬이는 게 예외이긴 하지만 하여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자 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해서 배당이 주요 타깃이 우리가 공부할 타깃이야. 그러니까 그건 할 거야.